다가오는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는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실시되죠.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전 세계 언론들은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의 선거는 매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민주당에게 미국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에게 맡길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정작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가 보다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3일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이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구촌은 어떤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냐, 과연 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예측 결과를 쏟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예측 불가능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 매체들은 당연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실상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반대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를 미국 여론조사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치욕의 경험을 했던 여론조사 매체들은 이번 대선 예측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나름대로 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할 것인가, 그런 면보다는 11월 3일 당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감당하기 버거운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든 바이든이 승리하든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큰 혼란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자들 모두 자신이 미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에 불복해서 총격전 등 국내 테러를 벌이고, 이에 상대방 진영도 역시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는 상황이며, 이것이 단순한 가정을 넘어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미국 내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인들의 이 같은 두려움을 전하며 전쟁처럼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죠. 특히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런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 중에 약 8천만 명가량이 현장 투표소를 찾지 않고 사전에 우편을 통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는 쪽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코 쉽게 패배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지난 10월 24일 버려진 우편 투표 용지 9장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발견되어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의 조사에서도 미국 대선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러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미국인의 의견이 거의 절반씩 갈렸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2.7%였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7.3%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 국민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문항에서도 역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49.3%였지만 50.7%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트럼프나 바이든 중에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내년 1월 20일이 될 때까지도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할 경우, 정말 코미디 같은 경우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의 사학자와 법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엄령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자 비선 참모로 불리는 로저 스턴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폭동 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번 미국 대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서의 혼란이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두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더욱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미국은 중국이 가장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대만을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에 대만과의 교류를 단절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거기다 미국은 바로 며칠 전인 2020년 10월 21일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령 로켓 시스템 11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135기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기들은 대만에서 중국 연안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죠. 대만을 반드시 중화민족의 일부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에게 군사적 자유권을 강화시키는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아예 무력을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하자는 강경론도 등장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대만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군용기와 군함의 활동이 매우 잦아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도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만을 향해서 돌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인 18일에도 19대의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날이나 차기 대통령 취임식 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대선 이래 대만에는 위기가,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전 부국장인 제임스 윈펠드가 지난 8월 해군대학 저널에 실은 글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을 전후해서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1월 20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복잡해질 것이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사결정 능력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미국 안보상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두고 중국의 무력 침공이 우려되는 가운데 또 한 곳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던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서장은 11월 미국 대선 후에 새로운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10중 8구이다.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일이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겁먹게 한 뒤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강아지를 길들이는 행동과 비슷하다라고 그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예전에도 북한은 미국의 선거 몇 주 전이나 그 후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왔기 때문이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C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퍼렐렐은 지난 1956년 이후부터 32번 치러졌던 미국 선거 전후에
과연 북한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를 조사하면서 과연 이번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은 미국 대선과 의회 중간선거 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최근 들어 그 기간이 더욱 좁혀지고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집권기에는 선거 앞뒤로 평균 13주 91일 내외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났었고요. 김정은 집권기에는 선거 앞뒤로 평균 5.5주 모두 39일 내외로,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는 선거 앞뒤로 평균 4.5주 32일 내외로 도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북한은 2017년 탄도미사일 실험을 20차례나 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미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선 전후에서는 북한이 조용히 있을까요? 물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통계로만 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이 지역에서 미국 대선에 가장 큰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곳을 뽑자면 역시 팔레스타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는 거의 앙숙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고 2018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짜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조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큰 재앙이 되었고 아바스 정권은 미국과의 모든 정치 및 안보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이 같은 상황이 자신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미국 민주당과의 접촉을 늘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지도부와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바라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을 했던 201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옮겨왔던 미국 대사관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철거를 요구하게 되겠죠. 실제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에 반대하며 또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대사관이 워싱턴에서 다시 문을 여는 것과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면 재개되길 바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제로드 쿠시너와 그린블렛이 주도해왔던 이른바 세기의 거래라고 불렸던 중동평화 협상 역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무조건 트럼프가 패배하는 것을 기대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공화당은 우파 지지층들에게서 팔레스타인을 향해 보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로 인해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는 것이죠. 이번엔 미국의 또 다른 숙적 이란을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이란과 맺었던 핵 협상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이 협상을 폐기한 이후에 이란에 갖은 경제 제재들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인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바이든은 다시금 이 핵 협상을 꺼내들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당당히 재정 공급을 받으며 수면 아래에서 핵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역시 이란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 입성하기를 바랄 테죠.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지난 10월 21일 미국의 레드클리프 국장은 이란이 미국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를 다수 확보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유권자들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과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협박의 내용이 메일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낸 이유는 메일 내용을 읽어본 미국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트럼프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해서 결국 트럼프가 아닌 조 바이든을 뽑게 만들기 위해서죠. 한편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대척점에서 미국과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트럼프의 승리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어떤 미국 대선 후보가 좋을 것 같느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63.3%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18.8%에 그쳤죠. 지금 세계의 정세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물론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미국 대선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동과 중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인물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국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 국가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며 그 와중에 무력 충돌을 준비하고 무기고의 자물쇠를 풀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계획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대선 이후 극우와 극자로 나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국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적과 함께 서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는 대통령인지를 미국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대선과 그 결과에 따라 일어날 여러 가지 대혼란의 예측들이 모두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혼란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으며 그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야 하고 이 모든 혼란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9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1년 뒤에 출간하겠다라는 계획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작업은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제작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신약성경을 미리 구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성경책이 출판될 때에 책 뒷페이지에 후원자들의 명단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솔직히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성경책을 함부로 번역하느냐?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이 번역했다고 그것이 전부 옳다는 것이냐? 이런 비난이 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월 19일 방송한 이후 2달이 지난 지금 약 2,000여 권의 책이 미리 사전 판매되었고요. 또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전 구입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브레드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유대인 신약성경의 출판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대인 신약 성경 출판 작업이 지금쯤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도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시 유대인 신약 성경을 위한 후원금을 분명히 보냈는데도 이 명단에 없다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